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해와 진압작전을 논의했다고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가 증언했습니다. 전두환은 20일 점심시간 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기 비행장에 왔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군인들이 자행한 시신 소각과 성범죄 등을 보고서로 작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5당 대표 회동 뒤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1대1 회담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버스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노조는 파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만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 구조된 여성은 여행 적색 경보가 내려진 말리도 여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여행 경보 제도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오늘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와 당시 특전사령관 등과 진압작전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공개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언자는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정보관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입니다. 김 씨는 당시 군인들이 자행한 시신 소각과 성범죄 등 5.18 상황을 담은 보고서 40건을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은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현으로 K-57 광주 제일비행기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주한미군 501 여단 소속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 지난 3월 KBS에 밝힌 것처럼 다시 한번 5.18 당시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 씨는 특히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가 광주 비행장에서 정호영 특전사령관 등 70여 명과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당시 북한군 수백 명 침투설에 대해선 허위 날조된 것이라며 오히려 강령진압 빌미 얻기 위해 우리 군인들이 사복을 입고 장갑차 탈취 등의 극렬 행위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한 특수군이 선봉해서 시민들을 유도하거나 직접 벌인 소행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5.18 당시 모두 40건의 정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이 가운데 5건은 미 백악관에도 전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국군 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 씨도 헬기 사격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전두환의 사살명령 등 김 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헬기가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목표물 발견, 사격할까요 말까요? 몇 명이냐? 적 장비는 뭐냐? 김 씨와 허 씨는 희생자 시신 소각 등 계엄군의 각종 만행들도 함께 증언했습니다.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증언자에 따라서 또 차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 전두환 씨는 지금까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포함한 모든 사격 명령은 물론 광주 방문 사실조차도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당시 헬기 사격입니다. 오늘 광주에선 헬기 사격과 관련한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는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몸에서 빼낸 파편을 미국에 보내 분석한 결과 기관 총탄으로 판명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광주에서 김호 기자입니다. 전 씨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들은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부근에서 헬기 사격을 직접 받거나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헬기에서 쏜 총탄에 맞아 몸에 박힌 파편을 제거한 남현애 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몸에서 빼낸 파편을 미국 무기연구소에 보내 분석한 결과
지름 6.5mm 이상의 기관총탄으로 판명됐다고 증언했습니다. KBS를 통해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정선덕 씨도 법정에서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부상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던 중 3차례 헬기 사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시 해군 군의관이었던 김은기 씨는 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와 함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시위에 참여했던 이광영 씨도 일관되게 헬기 사격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양심에도 배반한 일이겠지만은 우리 역사,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상황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입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증인들은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취임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치권을 겨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5.18 망언, 또 색깔론, 그리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예로 들면서 세상은 크게 변했는데 정치는 촛불혁명 이전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에 대해서는 5당 대표 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1대1 회담이 먼저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의 소회를 밝힌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권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세상은 크게 변하는데 정치권은 촛불혁명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 잣대는 버렸으면 한다며 최근 대결 국면에서 이어진 색깔론을 겨냥했습니다. 막말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극한 대치를 보인 뒤 공전하고 있는 상황은 촛불 민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겁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맞춰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1대1 회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조금 물러나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문 대통령 제안대로 여야 5당 대표와 먼저 회동하면 그 뒤에 황 대표와 1대1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3자 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청와대는 원내대표 중심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제안대로 우선 교섭단체 3당만으로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원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노조를 면담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핵심 쟁점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정부가 오늘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조는 그 정도 대책으로는 미진하다면서 파업 자제 요청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골머리가 아프실 텐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대중교통도 국민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출 일이 없도록. 결국 지난 금요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대책 이후 3일 만에 정부의 합동대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불가능하다던 국비 지원은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명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벽지 노선 손실 보장과 버스 공영 차고지 건설 등의 지자체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합니다. 특히 M버스 지원과 광역버스 회차지, 복합 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때 현재 1년인 임금 지원도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일부 전향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파업 자제 요청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일부나마 국비 지원하는 쪽에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환승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토부는 일단 비상상황실을 꾸리고 파업 대책 마련에 나섰고
내일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비상시 수송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네, 내일까지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초유의 전국적인 버스 파업이 현실화됩니다. 최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선버스 파업이 예고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의 총파업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예전에는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지역별로 협상을 하고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버스 기사들의 근로 조건이 지역별로,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회사나 지역별로 협상이나 파업을 따로 해왔었던 겁니다. 예. 전국 단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하는 건 아니죠. 몇 곳이나 지금 예고돼 있죠? 네, 원래 10곳이 파업을 하기로 예고가 돼 있었는데 예. 2시간쯤 전에 대구에서 협상이 타결돼서 파업을 철회를 했고요. 이제 예. 9곳이 남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현재 수도권 지역하고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이렇게 전국 9곳 정도에서 동시 파업이 예고가 됐고요. 예. 인천 지역이 내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동시 파업에 들어가면 전국 버스의 절반 정도인 2만 대 정도가 한꺼번에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전국적인 파업인데 현재 대구는 파업이 타결이 됐다면 네. 사실 지역별로 쟁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 노조는 공통 이슈가 있다. 주 52시간 근무 제도로 인한 여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7월부터는 300명 이상 버스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됩니다. 예. 일하는 시간이 줄면 임금이 깎이니까 초과 임금이 줄어들고 그거를 보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도 충원해야 된다. 이런 게 노조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들입니다. 예. 하지만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임금 인상 요구도 공통적이지만 전남은 5%, 경기는 29%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요. 정년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은 반대로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번 버스 파업과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거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파업 사업장의 대부분이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서 이미 1일 2교대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 52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하지만 노조 측의 주장은 준공영제 시행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초과근무 52시간 초과근무들이 여전히 있고 그런 만큼 초과수당이 깎이면 임금도 줄어드는 효과를 수십만 원씩 줄어드는 효과를 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버스 파업과 주 52시간 제도가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에 3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걸로 추산이 되는데 예. 이를 채우려면 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올려야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간단치 않은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통합한 환승 할인 요금제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면 나머지 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늘어나니까 올리려면 같이 올려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고요. 서울은 추가 수익이 생기면 이걸 정산해서 나중에 다시 경기도에 돌려줄 거다. 우리로서는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지금 얽혀 있군요. 그런데 지금 버스 파업을 주도하는 곳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곳인데 사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더 열악한 곳 아닙니까? 이곳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사업장들은 지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격일로 하루 17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준공영제 사업장들보다 일은 훨씬 많고 임금은 적은 이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일로 다가온 파업만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절반 정도의 버스 기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향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들어갈 가능성도 있군요. 예,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버스 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적절한 감시 절차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내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더 남아 있는데 정말 15일에 전국 곳곳에서 버스가 멈추게 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시한이 14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이 지역별로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처럼 방금 전에 대구의 경우처럼 어떤 지역에서는 협상이 타결되고 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14일 밤 막차까지는 운행을 하고 15일 첫 차부터 운행을 종료하겠다는 게 버스노조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광호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모두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성폭력 혐의는 일단 영장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먼저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에 성폭력 부분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단 출범 40여일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그림 한 점, 그리고 명절 떡값 등 금품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윤 씨가 2008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 씨를 1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김 전 차관이 이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A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도 김 전 차관의 뇌물액에 포함시켰습니다. A 씨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윤 씨에게 1억 원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김 전 차관이 이익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금품 3,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를 뇌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뇌물에 성접대를 포함시켰지만 성폭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신병 확보 후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윤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윤 씨는 금품 제공 사실과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거듭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이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모레 수요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1년간의 재조사가 마무리돼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서 피의자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면서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해 줄 것을 종용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씨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 인사가 직접 찾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이동환 사회부장이 강 전 청장을 직접 찾아와 피의자인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측은 강희락 전 청장을 찾아간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이 방 사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명예회복을 위해 빨리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은 강 전 청장을 찾아간 시기가 방 사장 조사 전인지 후인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방 사장을 방문 조사한 바로 다음 날 방상훈 사장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장자연 사건 수사를 맡았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최근 법정에서 조선일보 측 인사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수사 무마를 종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 사건 의혹을 총 12가지로 정리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조선일보의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주일간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장자연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상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당한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우리 대법원에서 나오면 개망신이고 국격손상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업무 일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달리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 재판을 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2015년 12월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2012년처럼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 재판 결과로 국격이 손상되지 않게 처리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도중 공개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메모한 김 전 수석은 일본과 외교 문제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뜻에 반하지 않게 대법원이 결론을 내도록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지시가 있었나요? 앞선 재판에선 2013년에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조언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파기환송돼 이듬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된 강제징용 재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해에야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오늘 추가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군은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의 성능입니다. 이 미사일의 궤적이 이전 미사일과 달라서 북한이 고급 유도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군의 현재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뒤 공개한 단거리 미사일의 사진. 확대한 사진에서 일련 번호로 추정되는 숫자와 함께 지읒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서 지읒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을 뜻하는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선보인 탄도미사일에서 여러 차례 보인 글자입니다. 전략군 부대들이 어쨌건 을병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탄도미사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KN-5-2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KN-5-2처럼 고도가 40에서 50km로 낮으면서도 사거리는 기존 200km대에서 400km대로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남한이 사정권이지만 요격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군은 이번 미사일의 궤적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낙하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고급 유도 기술을 북한이 개발해 적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탄종이나 재원이라든 비행 특성 등 이게 처음 나온 부분이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북한이 이런 첨단 유도무기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 우리 군의 현재 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로는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수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장 조직에 납치됐다 구조된 한국인 여성이 여행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여성은 억류 생활 동안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여성 장모 씨는 1년 6개월 전 세계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을 여행한 뒤 올해 1월에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장 씨. 모로코를 시작으로 서사하라와 모리타니, 세네갈과 말리를 거쳐 올해 4월 초 부르키나파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경로가 여행 유의와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지역에 속했고
말리의 경우 전 지역이 즉각 철수를 권고하는 적색 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지난달 12일 장 씨는 부르키나파소를 떠나 버스를 타고 인접국 베냉으로 향했는데 국경 부근에서 무장단체가 버스를 습격했고 승객 10명 중 함께 여행 중이던 장 씨와 미국인 2명만 납치됐습니다. 장 씨는 한 달 동안 움막을 옮겨다니며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납치됐던 만큼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억류돼 있는 동안 무장단체에서 학대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초기 2주가량은 심리적인 이유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고 이후부터는 열악하게 제공되는 식사를 하고 운동도 하면서 상황을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의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귀국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현지 시간 오늘 퇴원한 뒤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씨는 자신이 납치된 이유나 목적에 대해선 따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납치된 일행이 말리 쪽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을 볼 때 말리를 본거지로 삼는 이슬람 무장단체 카티바 마시나가 유력한 배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정부의 해외여행 경보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지만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우선 피랍 사건이 일어난 부르키나파소 남동부 지역의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에서 철수 권고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 그동안 안전지역으로 분류돼 있던 베냉 북부 지역에도 철수를 권고하는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베냉은 프랑스 정부가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한 곳입니다. 우리 외교부의 여행 경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월 한국인 교사가 여행 중 피살된 볼리비아 태양의 섬도 부족 간 갈등과 분쟁이 심해 현지에선 오래전부터 위험 지역으로 통했지만 외교부는 사건 발생 후에야 여행 자제를 뜻하는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황색 경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벨기에 브뤼셀 같은 인기 여행지에도 내려져 있습니다. 여행을 금지하는 흑색 경보가 내려진 나라는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7개국에 불과합니다. 여행 금지 지역을 여행하면 여권법상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 외의 경보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동의하는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메신저나 SNS 등을 이용해 위험 지역 이동 여부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국할 예정인 장 씨는 현지 공관의 조력은 받되 입국 경비 등은 자비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 대처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각 자치단체가 유도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데요. 그 이유를 신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찰에 들어온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현관을 뚫고 들어온 승용차가 병원 접수대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모두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일으킨 사고입니다. 2014년 2만여 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여 건으로 5년 사이 50%나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급정지할 때 반응하는 속도가 일반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느립니다.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인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운전 시에 어떤 위험물을 발견하고 판단하는데 일반인들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전 시 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자치단체들은 소액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면서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314만 명 가운데 최근 5년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3만 1천여 명, 고작 1% 수준입니다. 일반 대중교통이 잘 안 다니는 곳에 내가 가거든. 절에로 내가 잘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고 고령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고령층에게 쉽지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은행 업무입니다.
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365일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지만 이 역시 연령계층에 따라 격차가 커 불편과 손실도 심각합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대 이등로 씨가 14년 동안 이용하던 한 은행 지점입니다. 오는 20일자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젠 500m 더 먼 지점으로 가야 하는데 건강을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거리가 멀어진다는데 걷는 법도 있고 위험하니까는 다리도 아프고. 또 다른 은행 지점은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직 현금 인출기는 남아있지만 공과금이라도 내야 할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다녀야 합니다. 은행 꼭 또 가야 할 일 같으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딴 데 이제 눈에 보이면은 들어가고.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점을 직접 찾는 고객이 줄어드니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내세워 지점을 축소하면서 나타난 불편입니다. 그러면 은행 지점은 얼마나 줄었나 보겠습니다. 2016년 말에 7천여 곳이었던 은행 지점. 지난해 말엔 6,700여 곳으로 330여 곳이 폐쇄됐습니다. 5% 가까이 사라진 거죠.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한 공간에 있는 지점이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 전용 두 지점으로 나뉜 곳도 많은데요. 이런 꼼수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지점 폐쇄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지점 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점을 없애려면 대안을 만들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지적에 흐지부지됩니다. 지점은 계속 줄어들었고 지점 대신 그나마 이용하기 쉬운 현금 자동 인출기도 4년 동안 10,000대 이상 사라졌습니다. 은행이 지점을 줄이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라고 내몰고 있는 셈인데 노인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20, 30대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률은 7, 80%대를 훌쩍 뛰어넘지만 60대는 18%대, 70대 이상은 6%대로 뚝 떨어집니다. 노령층도 물론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합니다. 노인 대상 스마트폰 교육 현장. 배우려는 열의는 10대 못지않지만 기초적인 조작법을 익히기도 쉽지 않습니다. 금방 또 보셨지만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빠르죠.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만 따라가신 것 같아요. 실제로 못하신 분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더구나 은행 앱은 메뉴가 많고 글씨는 너무 작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기에도 그 어플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점 하나, V 체크 하나를 못 하셔서 다음 화면을 진행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런데도 은행들은 수수료나 금리 혜택마저 온라인과 모바일 이용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인 13조 8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은행들. 일방적인 비용 절감 추진에 노인들의 불편과 손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 부정, 일부라곤 해도 끊이질 않습니다.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채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려 실적을 만들어주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미성년자인 아들과 딸을 자신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했더니 지난 10여 년간 50개 대학 교수 87명이 논문 139편에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보받은 대학들은 그 가운데 12건에서 실제 부정을 확인했습니다.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정하게 이름을 올린 자녀 가운데 6명은 해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들은 이 사례들을 뺀 나머지 120여 건은 공동저자인 교수의 자녀들이 연구에 실제 참여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엉터리였습니다. 교육부 자문단이 한 번 더 점검했더니 3분의 2인 85건은 대학의 검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그 조사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검증 결과를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부정한 정황이 드러난 논문에 대해 정부 지원 연구비를 환수하고 해당 논문이 자녀의 대입에까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가한 교수 570여 명을 적발해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산 등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한편 연구 부정 의혹을 받던 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현직 검사와 전문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신 쓰게 한 의혹입니다. 천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무 교수가 사용하던 연구실입니다. 명패만 붙어 있을 뿐 연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짐도 이미 정리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노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성남지청 정모검사의 박사학위 논문 초안을 수정하거나 대신 쓰게 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 검사의 동생인 한 전문대 교수의 학술 논문들을 대필하게 한 정황도 있습니다. 올해 초 대학원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전문대 교수는 예정했던 학회지 논문 게재를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오던 성균관대가 최근 노 교수에게 해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노 교수가 해외로 출국해버려 성대 측은 노 교수의 참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내용 이런 거는 외부로 말을 못하게 돼 있고 살고 싶으면 얘기하지 말아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도 최근 정 검사와 동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 교수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교수가 정 검사의 부친이 최대 주주인 부동산 신탁회사의 법률 고문을 맡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검사 부친도 피의자로 입건해 노 교수의 논문 대필 지시의 배경에 역할을 했는지 어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 시작해 주실까요? 네, 파문이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죠. 보시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발언 문바 달창. 그러니까 저 달창이라는 단어를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뜻의 이제 신박성 때문에 일단 저희는 저렇게 좀 노출을 하고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현이 지금 일베에서 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그러니까 비하라는 말 자체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심한 뜻이죠. 어찌됐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발언을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라는 걸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발언 3시간 만에 저렇게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의미를 몰랐다. 그 인터넷상의 표현을 무심코 사용했다. 저렇게 이제 보낸 거죠. 예, 뜻을 몰랐다. 그런데 저 지금 해명이 되레 또 다른 논란과 파문을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뜻을 몰랐다고 해도 주변에서 써줬거나 그 말을 누가 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원고에 없는 얘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그야말로 애드리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나 또 그 주변 누군가가 이게 일베 용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여야의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자체로 기사의 제목이 되거나 기사화되는 거잖아요. 저 뜻을 몰랐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대중 집회를 하는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민주당 유상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집회 발언은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 누가 써줬어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물어본다. 뭐 그래서 그 나 원내대표의 해명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 추론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 말고도 나 원내대표가 뭔가 논란을 일으킨 뒤에 또 몰랐다 뭐 이랬었던 이제 과거 일이 하나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과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대 창설 행사에 참석했다 이래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때 한참 뒤에 저렇게 SNS에 자유대 행사 참석했다는 그날 그러니까 자신은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그 직후에 그 행사 참석할 때 한 기자가 따라붙어서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뭐 자위대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조금 이제 흐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저 몰랐다라는 해명도 역시 거짓이 아니었냐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요. 뭐 과거의 사례는 그렇다 치고 지금 한국당이 장외 투쟁 중인데 요즘 말 의원들의 언어 때문에 한성계 의원의 욕설 또 있었죠. 나경원 의원의 저 표현 연일 지금 약간 난감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에 정말 부적절한 처사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장외투쟁이 희석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 막말 논란하면 홍준표 전 대표도
글쎄요, 뭐 자유롭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말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이번에 이제 홍 전 대표의 말과 관련한 얘기를 이제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홍 전 대표가 저거 말고 또 하나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보시면 싸가지 없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 유시민 이사장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 이런 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유 이사장이 지난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이제 알릴레오에서 한 말이 있는데 먼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아방궁 이거는 지금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방궁, 그러니까 홍 전 대표 그리고 뭐 지금의 원내대표 이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하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예, 아방궁 표현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약간 뭐 호화롭다, 사치스럽다 이렇게 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표현한 거죠. 그랬던 거죠. 실제 홍 전 대표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도 좀 준비해봤는데요. 좀 역시 좀 짧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아방궁 지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때도 저 말의 뜻이 어쨌든 잘못된 말이었다라는 게 알려져서 홍 전 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이미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페이스북에도 이게 10년 전 발언으로 시비를 거는 거냐, 예. 뭐 뒤끝이 있다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홍 전 대표나 이쪽으로부터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발언을 한 것도 사과로 지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사과를 인정할 수 없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유시민 이사장, 홍 전 대표 두 사람이 요새 지금 조만간 유튜브 방송에 동시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유 이사장이 아방궁 발언에 대해서 또 묻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때 홍 전 대표의 발언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우리 문화재, 이대로 국제적인 흥정거리가 되고 마는 걸까요? 지난해 한 일본인이 우리 정부에 160억 원을 요구해 환수가 무산된 문화재, 백제 금동불상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에도 판매가 타진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그시 감은 눈과 입가의 미소. 25cm 남짓한 높이의 옷의 주름과 장신구가 세밀합니다. 화려한 백제 미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한 일본인이 공개한 7세기 금동 보살상. 1907년 충남 부여에서 발견된 보살상 2점 가운데 한 점입니다. 다른 한 점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있지만 이 보살상은 일본인 수집가에게 넘어가 반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한 점보다 이거가 더 아름다워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작품에 속한다. 지난해 공개 직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42억 원의 매입을 추진했다가 결렬됐습니다. 소장자가 4배에 가까운 우리 돈 160억 원을 요구한 탓입니다. 한 민간단체가 나섰습니다. 환수를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소장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꼭 정부뿐만이 아니라 출토된 충청남도, 부여, 그리고 민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는 해외 동포까지 포함하는. 그러나 반출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우리 문화재를 거액에 되사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재 환수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빼앗긴 문화재도 환수 협상이 일어나면서 상대 측에서 돈을 주고 거래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의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 일본인 소장자는 중국과 일본 등에도 판매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500년 백제의 미소가 국제적인 흥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한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외무역법 수출입 관세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600억 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25%, 20%, 10%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